50대는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다. 신체적으로 갱년기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와 제2인생을 준비할 때다. 사이토 다카시의 책 50대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변화를 맞이하는 50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책이다.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신체 감각을 되찾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잡담이 능력이다 등의 책을 발간하며 가치 있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져왔다. 그의 책 50대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50대부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50대를 넘긴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이게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50대에 겪는 다양한 변화는 50대에는 빈둥지 증후군, 명예퇴직, 인간관계의 변화에 이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죽음이 더 한층 다가왔다고 생각되며 노화도 실감난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100세인 현재 50대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없다. 이제 겨우 인생의 반 정도 살았을 뿐이다. 훗날 삶을 되돌아봤을 때 현재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0대는 특히 자책이 많아질 수 있는 나이다. 본인의 선택과 실수를 후회하며 자책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나를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긴다고 생각해보면 좋다. 두 번째, 버려야 하는 감정. 질투심과 원망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감정이다. 질투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 나락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재미있다고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열할 수 있는 인간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다. 이제는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30대, 40대와는 달리 남이 얼마나 잘났는지 비교하는 건 더욱 의미가 없다. 50대가 되면 재산, 출세 등 경쟁적인 단어보단 행복과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줄여야 한다. 하물며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도 몸에 힘을 빼보면 어떨까? 나이가 들수록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신체적인 요인도 있다. 이때 몸에 힘을 빼고 호흡 운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으로 작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50대 후반 내게 우울증이 찾아왔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다 여의치 않아 접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 그러하듯 허탈, 낙담, 무기력한 감정이 자주 들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이 60을 앞두고 뭐를. 이대로 늙어가는 거구나. 부정적 반추 네거티브 루미네이션가 시작되었다. 자책, 미움, 죄책감이 슬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번 부정적 생각이 자리 잡으면 아예 마음속에 전세를 내고 산다. 어느새 주인과 객이 바뀌어 그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내가 속이 썩어 죽어. 바로 내가 그랬다. 마음속 암덩어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게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면 몸이 기진맥진이 된다.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계속되고 어쩌다 선잠을 들면 악몽이 나를 깨운다. 고양이에 쫓기는 쥐처럼 숨을 할딱할딱 제대로 잘 못 쉬었다. 불면증으로 이어졌다. 하얗게 밤을 지새는 날이 계속됐다. 성경, 불경, 기도, 위스키, 잠을 자기 위해 별별 짓 다 해보았으나 소용없었다. 심신의 판단이 흐리고 헝클어졌고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다 한밤중 자다 겪은 내 인생 딱 한 번의 공황 발작. 병원을 가보니 정신과로 가보라고 한다. 충격과 수치심과 두려움. 변두리 병원을 찾아갔으나 의사의 사무적이고 심드렁한 말투에 실망했다.
혹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볼까 해서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일반 진료비로 계산했다. 그날 수면제를 먹었더니 잠을 푹 잤다. 나는 일방적으로 약을 끊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 증세는 바로 도졌다. 일상적 행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론 조금씩 자살 충동이 일기 시작했다. 큰일 나겠다 싶어 지인 소개로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천만다행으로 새로 간 병원 의사는 내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죠. 약 드시고 제가 권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스스로 하십시오. 꼭 낫는다는 희망과 스스로 고치겠다는 결심을 하면 우울증은 도망갑니다. 그는 내게 약을 처방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좀 쉬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름 열심히 잘 살아온 내가 평생 약 기운을 빌어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이후 24시간 특별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낮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등 긍정 훈련을 했다.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 쉬면서 단전호흡을 했고 자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기분 좋았던 기억이나 생각을 떠올려 뇌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자기 전 5분의 즐거운 마음이 기분 좋은 잠자리로 이어진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진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으로 이어진 약물은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복용 3개월 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약을 끊고 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 것은 정상인으로서 최소한의 건강을 되찾을 것일 뿐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생 후반기에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의 힘도 아닌 내 스스로 마음의 근원적 치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처받은 과거, 왜곡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고 관리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후 8년이 지났다. 내 나이 60 중반에 도달했지만 육체적 건강은 8년 전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다 빠져가던 머리털도 다시 났다. 생애 의욕도 되살아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욱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대처하는 성숙함을 조금씩 더 가지게 됐다. 몸의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사람이 이후 더 조심하고 빨리 감지하고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듯이 나는 마음의 감기, 몸살이 오면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고 설령 좀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견뎌 극복하게 됐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속을 노련히 항해하는 뱃사람처럼 말이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마음이 매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불면증, 불안,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황하지 말라. 누구나 찾아오는 경험이다. 통과 의례다.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한다. 역경 뒤에 낙이 찾아온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한다. 지금 마음이 힘들면 병원에 가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극복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 결과가 찾아온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식물인간이 된 노인의 병실로 문안을 간 적이 있었다. 그 노인은 의사고 믿음이 깊은 분이었다. 진료하고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생활의 전부였다. 침대 옆에 있던 그 노인의 늙은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양반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뇌 촬영을 한 의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원인 모르게 손뇌에서 갑자기 피가 바카스병 하나 정도 나왔대요. 특히 손뇌 쪽은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수술을 해서 생명은 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식물인간으로 있으면서 나이 80을 맞이했네요. 그는 그런 상태에서 60대, 70대를 지나 80대가 됐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속에서 그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까? 부인의 말이 이어졌다. 이 양반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왔어도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같이 평생을 살았어도 일탈을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런 양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있어도 경제적으로 누구 신세를 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이 쓰고 있어요. 저도 당뇨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걱정이에요. 이 양반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죽어야 할 텐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래도 피가 돌고 살아서 숨 쉬는 영감을 보고 혼자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넋두리하면 그래도 무덤에 대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을 심한 곤경에 빠뜨리는 걸 자주 봤다. 인간은 누구나 성경 속의 욥이 아닐까. 그의 생애는 욥의 그것일지도 모른다. 믿는다고 부귀영화가 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내 또래의 변호사가 있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특허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얘기를 했다. 차를 몰고 퇴근을 하는데 핸들을 잡은 팔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 과로를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이상하게 팔이 계속 묵지룩한 거야. 그때 싱크대에 있던 집사람이 환기를 해야겠다면서 나보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창문을 열기 위해 손을 위로 올리다가 어어하면서 쓰러졌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들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뇌 단층 촬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원인을 찾아내려고 검사란 검사는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몸은 점점 더 마비되어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런데도 정신은 물로 씻은 듯 맑았어. 의사들이 내가 아무것도 의식 못하는 걸로 알고 내 옆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수한 증상인데 신경세포가 그렇게 죽으면 영원히 식물인간이라는 거야. 의사가 아내한테 모든 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걸 나는 옆에서 들었어. 나는 갑자기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그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나는 분노했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대가가 이거냐고.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말이지. 그렇다고 몸을 움직일 수 있나 말을 할 수 있나 소금 기둥같이 된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 중환자실 천장을 보면서 마음으로 소리치고 몸부림을 쳤지. 가래가 끓는데도 간호사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거야. 어느 날 밤 아내가 내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봤어. 차츰 체념이 들기 시작했어. 산다는 게 헛되고 부질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빌었지. 기적을 한 번만 베풀어 달라고. 나 같은 이기적인 옹졸한 인간이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지. 저런 인간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지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운 것 같았어. 그리고 원인 모르던 마비가 저절로 풀린 거야.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전에 보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식물인간이 되었던 의사와 변호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생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조용한 기적이 아닐까. 어떤 사고가 발생해야 사람들은 평온함의 귀중함을 안다. 행운이란 뭘까? 병이 없는 게 행운이 아닐까?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건 아닐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바다 위에 작은 빨간 등대와 찰랑이는 물결을 보면서 오늘 내가 부활한 걸 감사한다. 어젯밤 잠들면서 죽고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다.
70부터는 하루하루를 특별히 받은 보너스로 생각하기로 했다. 오늘을 인생의 첫날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즐기며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다. 서가를 정리하다가 소설가 최인호 씨가 수덕사에 묵으면서 쓴 에세이집을 발견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쓴 글 같았다. 아마도 암이 발견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투병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곧 닥쳐올 노년기에 내가 심술궂은 늙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는 것이 내 소망이다. 무엇에나 올바른 소리 하나쯤 해야 한다고 나서는 그런 주책 없는 늙은이, 위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늙은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바란다면 전혀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죽는 날까지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지금은 땅 속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글이 되어 지금도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가 죽은 날 신문에 난 사진이 아직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서글픈 얼굴이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다. 청년으로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히라빈 조르바 같이 항상 기뻐하고 춤을 추고 떠들 것 같았다. 그런 그가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침묵을 말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진리란 그런 게 아닐까? 지난 2년 동안 실버타운에 묵으면서 노인들의 지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상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은 채 말없이 사라지곤 했다. 내 나이 또래의 다정한 교장 선생님 부부의 모습이었다. 밀차를 잡고 간신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노인을 봤다. 혼자 고통을 참을 뿐 아픔을 얘기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하는데도 노인은 아들 얘기를 입에 담지 않는다. 젊어서 수십 년 잠수부로 깊은 바닷속에서 외롭게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는 노인이었다. 실버타운에 들어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고독을 견뎌내는 노인도 있었다. 아들과 손자가 보고 싶지만 혼자서 참아내고 있는 것 같다. 실버타운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마음은 가족과 함께 있다. 그는 골프보다 손자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으면 더 좋겠다고 했다. 그는 평생을 비행기의 기장으로 승객을 태우고 지구의 하늘을 날았다고 했다.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상자 같은 조종실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웠었다고 했다. 의식 있는 노인들의 불문율은 아픔과 고통에 대해 입을 닫는 것이었다. 세상 남의 일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며칠 전 실버타운 로비에서 70대 후반의 한 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하루 종일 몇 마디도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암 수술을 하고 요양을 와 있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에 고시에 합격을 하고 승승장구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꽤 분위기 있는 미남이었을 것 같다. 그 역시 삶의 마지막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지배하는 바닷가의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내게 품격 있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밥과 물을 안 먹고 20일을 견디면 정확하게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결심인 것 같았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품위 있게 죽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9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은 무의식의 먼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잠시 스치는 대합실이라고 했다. 서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길을 왔는지 서로 말하지 않는다. 눈인사 정도를 할 뿐 자기 자리에 말없이 앉았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조용히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했다. 나는 인생이라는 소설의 결론 부분을 읽고 있는 것 같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듯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 젊은 날의 성취와 실패 웃음과 고민은 시시각각 변하는 스크린을 스치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내 몸은 나의 영혼이 이 세상을 타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아니었을까?
인생의 결론 부분에 와서 젊은 날을 돌이켜본다. 그때의 고민들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을까? 젊음과 건강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었는지를 몰랐다. 늙어보니까 젊은 날 추구하던 돈과 명예 지위가 다 헛되고 헛되다. 퇴근을 하고 저녁에 아들,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나누어 먹으면서 활짝 웃을 때가 행복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